축산, 검협전. 44화 금안신조. 마음은 어리지만 이별을 딛고 앞날에 대비하다 금안신조를 만나고 적막한 겨울산에 혼자라 여겨 외롭게 지내다가 반가운 벗을 만나네. 조금 전에는 너무 슬퍼 눈물도 나지 않더니 생각할수록 서러움이 북받쳤다. 해가 기우는 겨울산에 홀로 남으니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아버지가 득도하면 분명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사조도 내가 머지않아 선연을 만날 것이라고 하셨잖아. 훗날 검선이 되면 비검을 타고 천리 길도 지척처럼 날아다닐 수 있겠지. 희망이 생기자 슬픔이 사라지고 다시 기운이 솟았다. 하지만 인적 없는 산꼭대기 석굴에서 홀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처량함은 어쩔 수 없었다. 기약 없는 이별, 언제 다시 아버지를 만날지 알 수 없으니 가슴이 미어져 한바탕 목 놓아 울었다. 그러다 문득 주순이 떠올랐다. 모태를 만났는지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여태 깜깜무소식이지 않은가? 만약 주순이 큰일을 당했다면 정말 혼자가 아닌가? 혼자서 수천 리나 떨어진 황산을 어떻게 찾아갈지 막막했다. 조바심에 식은땀이 날 지경이었다.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 슬프다가 희망이 솟았다가 또 슬프다가 초조하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등 시시각각으로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날이 어두워진 후에야 석굴로 들어간 이영경은 마음이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시장기가 돌았다. 물에 밥을 말아 절인 채소를 곁들여 반 그릇 정도 먹었다. 대충 배를 채우니 어느 정도 슬픔이 가라앉아 스스로 마음을 다독였다. 이영경, 자칭 여걸 중의 여걸이 어쩜 이렇게 바보같이 구는 거야? 나이 드신 아버지도 백미선사의 제자가 되었는데 설마 선고를 타고난 나를 원하는 사람이 없겠어? 아버지는 이미 떠나셨으니 이제 정신 차리고 수련에 집중해야지. 주숙부가 돌아오면 함께 경운 언니를 찾으러 황산에 가면 되고, 혹여 소식이 없더라도 내년 봄에 나 혼자 찾아가면 돼. 석굴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충분하잖아. 대체 뭐가 문제야?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어.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평소처럼 정신을 집중해 운기조식한 후 침상에 올라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골아떨어졌다. 이영경은 지난 며칠 아픈 아버지를 돌보고 걱정하느라 제대로 자지 못해 심신이 매우 지쳤었다. 그 근심이 사라져 간만에 마음 편히 푹 자느라 이튿날 오시가 되어서야 일어났다. 눈을 뜨자마자 웬 기척이 들렸다. 아차, 어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입구 막는 걸 깜빡했는데 설마 산짐승이 들어온 것은 아니겠지? 이불을 들추고 살짝 고개를 내밀다가 너무 기쁜 나머지 옷을 챙겨 입을 생각도 못하고 벌떡 일어섰다. 당장 달려가 반가운 손님을 부둥켜 안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손님은 다름 아닌 금안신조였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으나 침상 옆에 엎드려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영경이 벌떡 일어나자 꾸꾸 울었다. 이영경이 금안신조의 깃털을 어루만지며 물었다. 아버지는 잘 모셔다 드렸어요? 금안신조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리로 왼쪽 날개 쭉지를 툭툭 쳐서 서신을 떨어뜨렸다. 아버지가 보낸 서신이었다. 아비는 응벽에 도착해 백미선사를 뵙고 정식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었단다. 알고 보니 사부가 내 외숙이시구나.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깊은 인연이 있었기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일부러 찾아와 나를 이끌어 주셨단다. 사부 말씀이 너는 곧 어려움을 겪을 테지만 다행히 전화위복이 되어 아주 훌륭한 선연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셨다. 금안 사형은 수년간 사부의 설법을 듣고 신통력을 얻었다는구나. 매달 초하루와 보름, 한 달에 2번 설법을 들으러 응벽에 돌아와야 하지만 나머지 날은 너와 함께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니 성심껏 대하거라. 사부도 자식을 애틋하게 여기는 아비의 마음은 이해하시지만
나는 당분간 너를 보러 갈 수 없을 것 같구나. 늘 수련에 매진하고 건강 잘 챙기거라. 주순 동생이 돌아올 때까지 절대 아미산을 떠나면 안 된다. 이영경이 서신을 읽고 기뻐하며 그만 신조에게 대접할 절임 고기를 준비했다. 며칠 사이 연이어 2번이나 대접한 탓에 남은 고기가 많지 않아 조금밖에 준비하지 못했다. 그만 사형은 먹성이 만만치 않은데 한겨울 눈 덮인 산에서 무슨 수로 사냥을 해다 먹인담? 난감하네. 그만 신조가 단숨에 고기를 먹어치우고 석굴 밖으로 나가더니 쫓아오는 이영경을 뒤로 한 채 후드덕 날아올랐다. 삐! 그만 사형, 어디 가요? 당황하던 이영경은 그만 신조가 멀리 가지 않고 머리 위를 선회하자 마음을 놓았다. 그런데 갑자기 홍장평 쪽으로 방향을 돌려 미끄러지듯 활강했다. 잠시 후 다시 솟구쳐 절벽 위로 10장 이상 높이 날아오르더니 석굴 앞에 무언가를 떨어뜨렸다. 머리가 깨지고 뿌리 꺾인 꽃사슴이었다. 그만 신조가 땅에 내려앉아 이영경에게 보고하듯 쿠웃쿠 울어댔다. 우와, 사냥도 하는군요. 식량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사슴 가죽이 어쩜 이렇게 곱고 따뜻할까? 침상에 깔면 딱 좋겠다. 이영경이 석굴에서 해체용 칼을 가져와 가죽을 벗긴 후 고기를 먹기 좋게 자르고 가슴살만 따로 손질해 쇠꼬챙이에 꿰어 구우려 하였다. 그런데 그만 신조는 생고기를 먹지 않고 멀뚱히 이영경을 쳐다보다가 석굴로 들어가 소금에 절인 돼지 고기를 가져왔다. 아, 절여달라는 뜻이군요. 이영경이 물과 소금을 가져와 볕이 잘 드는 곳에서 고기를 씻고 소금을 뿌린 후 마른 가지를 모아 바람을 막아주는 움푹한 곳에 불을 피우고 주순이 알려준 대로 사천식 훈제 고기를 만들었다. 이날부터 이영경과 함께 지내게 된 그만 신조는 종종 훈제 고기를 만들 짐승을 사냥해왔다. 이영경은 사람의 뜻을 잘 아는 영물과 친구가 되어 날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전혀 외롭지 않았다. 그만 신조는 이영경의 뜻에 대부분 따랐으나 태워달라는 부탁만큼은 확실히 거절했다. 백미가 단단히 일러둔 모양이었다. 어느덧 11월 보름이 되었다. 그만 신조가 응벽으로 돌아가 설법을 들은 후 일영의 서신을 가져왔다. 사부를 따라 성도 일대를 돌며 명나라 황실의 종친을 방문하고 길을 나선 김에 운남 석호산에 들러 사형인 채미승 주유목을 만날 예정이니 2, 3년은 걸릴 듯 하구나. 성도에서 주순아우를 만나면 어서 아미산으로 돌아가라 전하마.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수련에 매진하며 건강에 유의하거라. 이영경은 너무 서운했지만 어쩌겠는가? 그저 하늘을 보며 아버지가 하루빨리 득도하기를 기도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섣달금음이 다가왔다.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이영경은 지난번에 사온 폭죽과 여러 가지 새해 맞이 용품을 전부 꺼냈다. 그만 신조와 함께 설을 보내야 하니 절인 사슴다리를 10개 넘게 준비하고 손질한 대나무 막대에 형형색색 비단을 붙여 금음날 저녁을 밝힐 등롱도 10개 남짓 만들었다. 매일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첩첩산중에 혼자 살면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섣달 20일의 날 그만 신조가 멧돼지 2마리와 꽃사슴 1마리를 사냥해왔다. 이영경이 늘 하던 대로 사슴 가죽을 벗겨 갈무리한 후 생고기를 절이려고 소금을 꺼내다가 이번 한 번 쓸 양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았다. 보관해둔 물건들을 확인해 보니 다른 용품은 모두 1년을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는데 소금만 똑 떨어졌다. 그만 신조가 좋아하는 절임 고기를 만드느라 별 생각 없이 헤프게 써버린 탓이었다. 절임 고기는 서너 달을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했지만 더는 고기를 절일 수 없었다. 텅 빈 소금 항아리 독을 멍하니 들여다보다가 달리 방도가 없으니 일단 남은 소금은 쓰고 보기로 하였다. 그만 사형, 소금이 다 떨어졌어요. 새해 지나고 사올 테니 사냥은 그때 다시 시작해요. 지금은 사냥에 와도 절일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만 신조가 훌쩍 날아올랐다. 이영경은 그동안 익숙해져 멀리 가지 않을 줄 알기에 몇 마디 당부만 하였다. 곧 정오니까 조금만 놀다 와요. 기다렸다가 점심 같이 먹을 거니까 빨리 와요.
그만 신조는 공중을 한 바퀴 선회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더니 미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이영경은 도저히 허기를 참을 수 없어 먼저 밥을 먹은 뒤 돼지와 사슴의 염통을 손질해 그만 신조의 식사를 챙겨두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